어머, 사돈 어르신. 지금 보시는 그 메뉴판에 가격이 없어서 당황하셨죠? 여기는 그냥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늘 주문할 코스 요리 한 세트가 사돈 어르신 2달치 연금보다 비쌀 텐데 혹시 체하실까봐 걱정되네요. 아, 우진 씨는 괜찮으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많이 드세요. 오늘 아니면 평생 이런 음식은 사진으로나 보실 테니까. 5천만 원짜리 에메랄드 목걸이가 찰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한지숙이 도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25년 전 딸의 결혼식 때 맞췄던 낡은 감색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이순덕 회장이 앉아 있었다. 어깨선은 세월의 낡아 투박하게 솟아 있었고 소매 끝은 수없이 빨아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지만 이 회장은 오늘 한국물산그룹의 총수가 아닌 그저 손주를 장가 보내고 싶은 평범한 할머니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요. 할머니께서 우리 축복해 주시러 오신 자리잖아요. 왜 자꾸 돈 얘기만 하세요? 연아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한지숙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지만 한지숙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다. 연아야, 넌 입 다물어. 결혼은 사랑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하는 거라고. 어디서 이런 골동품 같은 옷을 입고 와서 우리 집안 격을 떨어뜨려? 사돈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계산서 감당 못하시면 여기서 우리 연아 포기하세요. 가난은 대물림 된다잖아요. 우리 귀한 딸까지 그 진흙탕에 빠뜨릴 순 없거든요. 오만한 독설이 우아한 레스토랑의 공기를 갈랐다. 이 회장은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노골적인 멸시를 묵묵히 받아내며 테이블 위에 하얀 식탁보만 조용히 응시했다. 그 침묵이 곧 오만한 자들의 성벽을 무너뜨릴 거대한 쓰나미가 될 줄은 한지숙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부터 사람을 오직 숫자로만 평가하던 자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처절하고 품격 있는 몰락의 서막이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힘입니다. 대한민국 유통과 물류의 심장이라 불리는 한국물산그룹의 이순덕 회장.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맨손의 여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피와 땀으로 범벅된 세월이 숨어 있었다. 한국 전쟁 직후의 폐허. 무일푼의 빈손으로 상경한 22살의 이순덕은 동대문 시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다. 새벽 서리가 내린 찬 바닥에서 무거운 보따리를 이고 지고 하루 종일 시장을 뛰어다녔다. 그녀의 손바닥은 굳은 살로 두껍게 덮여 있었고 등은 무거운 짐을 지느라 항상 아파왔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시절에 그녀가 뼈에 새긴 철학은 단 하나였다. 정직하게 흘린 땀으로 번 돈은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지만 탐욕으로 쌓은 돈은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다.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이 회장은 동대문 시장의 작은 보따리 장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 대기업을 일궜다. 이제 그녀는 수조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이 되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보따리를 이던 그 시절의 거친 손마디와 단단한 초심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이 회장은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재벌이 되었음에도 화려한 호텔 파티나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시장 통구석의 허름한 설렁탕집 한 그릇에서 진정한 위안을 얻곤 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시계 대신 손주가 첫 아르바이트 월급을 털어 사준 낡은 가죽 지갑을 세상 무엇보다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런 이 회장에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하나뿐인 손자 우진이었다. 우진은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의 엄격하면서도 따뜻한 가르침 아래 자라났다. 이 회장은 우진을 흔한 재벌가의 응석바지 도련님으로 키우지 않았다. 돈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옷일 뿐이지 사람의 본질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긴 우진은 자신이 한국물산그룹의 유일한 후계자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평범한 구립박물관의 학예사로 일하며 소박한 삶을 살았다. 중고 경차를 몰고 출근하며 동네 주민들과 정겹게 인사를 나누는 우진을 보며 이 회장은 늘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이 수줍게 웃으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연하를 소개했을 때 이 회장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 부모 없이 외롭게 자란 손주가 드디어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생각에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비서실을 통해 은밀히 보고된 연하의 집안 조사 보고서는 이 회장의 표정을 순식간에 차가운 석상처럼 굳게 만들었다. 연하의 아버지 최태윤이 운영하는 태평건설은 겉으로는 화려한 중견기업처럼 보였지만 실장은 무리한 확장과 분식회계로 인해 사실상 부도 직전의 한계기업이었다. 그들은 현재 한국물산그룹의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온갖 로비를 벌이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우진의 정체를 눈치챈 것으로 보였다. 저들이 정말 우리 우진이라는 사람의 진심을 보고 사랑을 허락한 걸까? 아니면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성을 다시 세울 마지막 밧줄로 내 손주를 택한 걸까? 이 회장의 머릿속에 차가운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다. 특히 예비장모 한지숙이 평소 주변 사람들을 자산 규모에 따라 철저히 등급을 나누고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며 멸시한다는 소문은 이 회장의 정의감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그녀는 이번 상견례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권력이 아닌 평범한 할머니 이순덕으로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의 본색을 시험해 보기로 한 것이다. 상견례 당일 아침, 이 회장은 모든 수행 비서와 의전 차량을 물렸다. 그리고는 낡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사준 마지막 선물이었던 감색 정장을 꺼냈다. 25년 전 딸이 시집갈 때 입었던 이제는 어깨선이 투박하게 솟아있고 소매 끝은 세월의 흔적만큼이나 반질반질하게 닳아버린 옷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수조원의 자산보다 더 값진 추억이 깃든 보물이었다. 거울 앞에 선 이 회장은 낡은 옷깃을 정성스럽게 매만지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진아, 오늘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공부를 시켜주마. 사람의 눈이 탐욕에 멀면 얼마나 추악해지는지. 그리고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어떤 흙에서 자랐는지 똑똑히 보거라. 이 회장은 낡은 가방 안에 한국물산그룹의 운명을 결정지을 핵심 서류를 챙기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이 회장은 일부러 노란색 어르신 우선 스티커가 붙은 낡은 중형 택시를 불렀다. 택시 안에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고층 빌딩들을 보며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돈이 곧 신분이 되고 소유한 자산이 곧 인격이 된 이 씁쓸한 세상에서 과연 진실한 마음을 알아볼 사람이 얼마나 남았을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해 말했다. 어르신, 상견례 잘 다녀오세요. 옷차림이 참 단정하십니다. 요즘 보기 드문 품이 있는 정장이네요. 이 회장은 그제야 짧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호텔 라벤시아의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현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선 가운데 낡은 택시가 멈춰 서자 발레 파킹 직원들과 도어맨들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리며 시선을 피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도어맨이 그녀의 낡은 정장과 세월의 해진 구두를 훑어보더니 성큼 다가와 앞을 가로막았다. 어르신, 여기는 회원제 전용 레스토랑입니다. 일반인 출입이나 배달은 후문을 이용해 주세요. 이 회장은 그 무례한 태도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시죠. 한국물산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명단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한 채 마지못해 길을 비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이 회장은 다른 손님들의 노골적인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다. 저런 노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지? 호텔 관리가 엉망이네. 등급이 떨어지겠어. 옷 좀 봐. 구제품 냄새 나게 생겼어. 하지만 이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천박함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무겁고 굳건하게 만들 뿐이었다. 예약된 룸의 육중한 문이 열리자 이미 도착해 명품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거드름을 피우던 한지숙과 최태윤 대표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이 회장을 맞이했다. 한지숙은 이 회장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그녀의 복장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어머나 사돈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복장이 참 빈티지하시네요. 태평건설 사돈을 만나는 자리에 이런 박물관 전시품 같은 옷을 입고 오실 줄은 몰랐어요. 우진 씨, 자네 집안이 검소하다는 건 들었지만 이건 무례를 넘어선 모욕 아닌가요? 우리 연하는 재벌 자제들이 선보자고 줄을 섰던 아이예요. 어디서 이런 초상집 상주 같은 차림으로 나타나서 우리 격을 떨어뜨려요? 옆에 앉은 최태윤 대표 역시 아내를 말리기는커녕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앉아 이 회장을 압박했다. 허허 여보, 사돈 어르신께서 나름대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으신 거겠지. 그런데 사돈 어르신, 우리 태평건설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상견례 장소도 우리 딸 연하의 품격에 맞춰서 잡은 건데 이런 초라한 차림으로 오시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혹시 평소에 무슨 일 하시나요? 우진 씨가 박물관 학예사라던데 집안 어르신께서도 그저 연금이나 받으며 소박하게 사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회사 말단 직원들도 당신보다는 잘 입고 다니던데요. 최태윤의 목소리에는 우리와 당신들은 급이 다르다는 오만한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현재 부도 직전의 위기에 몰려 한국물산그룹 회장의 자비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그저 눈앞의 노인이 그 거대한 한국물산그룹의 총수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하청업체 사장 대하듯 무례를 범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그들의 도발에도 평정을 유지하며 정중히 인사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택시 기사님이 호텔 입구를 좀 헤매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됐네요. 그 말에 한지숙은 경악하며 소리를 질렀다. 택시요? 세상에, 우진 씨, 자네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하를 이런 택시나 타는 집안에 보내라고요? 이건 DNA 수준부터 다른 거예요. 가난의 냄새가 이 방을 가득 채우는 것 같네요. 식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한지숙의 공격은 더욱 잔인하고 집요해졌다. 그녀는 웨이터를 불러 가격표가 없는 블라인드 메뉴를 주문하게 한 뒤 이 회장이 생소한 이탈리아어 요리 이름에 잠시 머뭇거리자 기다렸다는 듯 비웃었다. 사돈 어르신,
여기는 아무나 주문할 수 없는 특급 메뉴만 있어요. 특히 이 와인은 한 병에 평범한 직장인 서너 달치 월급인데 오늘 특별히 저희가 대접할 테니 편히 드세요. 평생 이런 향기라도 맡아보셨을까요? 한지숙은 와인잔을 돌리며 이 회장의 투박한 손마디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그 손을 보니 평생 육체 노동만 하신 모양인데 우리 연하 손도 그렇게 만들 작정이세요? 절대 못 봅니다. 우리 딸은 공주처럼 살아야 하거든요. 연하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고 우진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었다. 우진은 당장이라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고 싶었지만 이 회장은 테이블 밑으로 우진의 손을 지그시 눌렀다. 지켜보렴, 우진아. 이들의 오만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 나중에 잘라낼 때 미련이 남지 않는 법이다. 이 회장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한지숙은 이 회장이 포크를 사용하는 동작까지 하나하나 지적하며 가스라이팅을 이어갔다. 어머, 사돈 어르신. 스테이크는 그렇게 써는 게 아니에요. 하긴 평생 시장 통 국밥이나 드셨을 텐데 고급 레스토랑 매너를 아실 리가 없죠. 우리 연하가 이런 집에 시집가서 고생할 거 생각하니 벌써부터 암담하네요. 사돈 어르신, 혹시 이 식사 한 끼가 얼마인지나 짐작이 가세요? 아마 당신 같은 분 10명이 모여도 이 한 끼값 못 낼걸요? 갈등은 디저트가 나오기도 전에 폭발했다. 한지숙은 미리 준비해둔 중간 계산서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이 회장 앞에 탁 소리가 나게 던졌다. 계산서에 적힌 금액은 75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사돈 어르신,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방금 먹은 것만 750만 원이에요. 어르신 한 달 연금으로는 택도 없겠죠? 이거 낼 능력 없으시면 오늘 인연은 여기서 끝인 줄 아세요. 우리 연하는 평생 이런 것만 보고 자란 아이예요. 가난한 시댁 식구 뒷바라지하며 살게 할 순 없거든요. 안 그래요, 여보? 이 돈 낼 자신 없으면 지금 당장 우리 연하 포기하고 나가세요. 그게 어르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예의예요. 7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가 이 회장의 손끝에 닿았다. 연하가 울음을 터뜨리며 일어났고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우진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께 이게 무슨 무례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지숙은 오히려 우진의 뺨을 때릴 듯 손을 들었다. 뭐, 무례는 당신들이 먼저 했어. 이런 거지 같은 꼴로 우리 집에 온 게 무례야. 어디서 감히 목소리를 높여? 주제를 알아야지. 내가 우리 연하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생 박물관에서 유물이나 만지며 살 주제에. 한지숙의 고함에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그때 이 회장이 계산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지숙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다. 오직 사냥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의 서늘함만이 서려 있었다. 증명이라. 좋습니다. 그런데 한 사모님, 하나만 묻죠. 이 계산서 한 장으로 사람의 등급을 다 매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압도했다. 한지숙은 움찔했지만 기세를 꺾이지 않으려 소리를 높였다. 그럼요. 돈이 곧 능력이고 능력이 곧 인격인 세상인데 당신처럼 연금이나 타먹는 노인이 뭘 알겠어요? 어머, 사돈 어르신 지금 떨고 계신 거예요?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보시던가요? 그럼 이 식사값은 제가 자비로 내줄 테니까. 한지숙의 비웃음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이 회장은 조용히 낡은 가방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지숙이 평생을 빌어도 볼 수 없는 한국물산그룹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이 회장은 그 서류 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것은 태평건설이 한국물산그룹에 제출했던 긴급투자 요청 공문이었다. 최 대표님, 이 서류 익숙하시죠? 당신들이 우리 한국물산그룹 비서실을 20번도 넘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던 그 공문 말입니다. 내 발등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간절함은 어디 가고 오늘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시는 겁니까?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 낡은 정장의 주인이 바로 당신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한국물산그룹의 이순덕입니다. 이 회장의 한마디에 최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해? 설마 한국물산 이 회장님? 최태윤의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한지숙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소리를 질렀다. 여보, 저 노인이 뭐라고 하는 거야? 저런 가짜 서류에 왜 겁을 먹어? 미친 노인이 어디서 사기를 치는 거야? 하지만 이 회장은 차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한지숙 씨, 당신이 방금 던진 그 750만 원짜리 계산서 덕분에 결정이 아주 쉬워졌네요. 우리 한국물산그룹은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는 천박한 파트너와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늘부로 태평건설에 대한 모든 투자 계획은 전면 백지화합니다. 그리고 내준 대출금은 영업일 기준 사흘 내로 전액 상환하시죠. 못하시겠다면 당장 월요일 아침에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게 빠를 겁니다.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등급에 맞는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드리죠. 이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최태윤 대표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한지숙의 비명 같은 절규가 뒤따랐다. 그것은 한국물산그룹의 무자비한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이순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차가운 뒷모습을 보이며 룸을 나서는 순간 호텔 라벤시아의 VIP룸은 죽음 같은 침묵에 휩싸였다. 한지숙의 손에 들려있던 한 병에 400만 원을 호가한다며 뽐내던 최고급 샴페인 잔이 힘없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황금빛 샴페인이 하얀 식탁보와 한지숙의 명품 구두 위를 더럽히며 번져나갔다. 하지만 한지숙은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없이 멍한 표정으로 이 회장이 남기고 간 서류 뭉치와 닫힌 문만을 번갈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이 회장이 뱉은 한국물산그룹과 대출금 전액 상환이라는 단어들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다. 최태윤 대표는 마치 거대한 망치에 머리를 맞은 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그리고 무리한 욕망으로 유지해온 태평건설이라는 성벽이 고작 노인네라고 비웃었던 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여보, 지금 저 노인이 뭐라고 한 거야? 한국물산 이순덕 회장? 그게 말이 돼?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어서 비서실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회장님이 왜 저런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 한지숙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닌 극심한 공포와 경악으로 변해 쇳소리를 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옆에 놓인 에르메스 백의 체인을 손톱이 부러질 정도로 움켜쥐었지만 차가운 금속의 감촉은 이것이 결코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최태윤은 대답 대신 자신의 뺨을 세게 내리쳤다. 찰싹 소리가 룸 안에 울려 퍼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듯했다. 이 멍청한 놈아, 그 품격을, 그 서늘한 안광을 왜 못 알아봤어? 그는 절규하며
이 회장이 나간 문 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갔다. 하지만 문 앞은 이미 언제 나타났는지 모를 한국물산그룹 보안팀 요원들에 의해 철저히 차단된 상태였다. 이 회장의 비서실장이 차가운 눈빛으로 최태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최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이미 최종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할 일은 용서를 비는 게 아니라 월요일 아침까지 도착할 상환 독촉장과 법정관리 신청 서류에 서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회장님의 자비는 상견례가 시작되던 순간 이미 끝났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기계처럼 냉혹했고 그 말은 곧 태평건설의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한지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카락을 쥐어뜯기 시작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며 이 회장에게 던졌던 그 750만 원짜리 계산서가 이제는 자신들의 목을 죄는 단두대 칼날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달았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연아야. 연아, 너 우진한테 전화해. 당장 전화해서 할머니 마음 좀 돌려달라고 해. 내가 우진이랑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한지숙은 미친 사람처럼 연아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연아는 이미 모든 희망을 잃은 눈으로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고 있었다. 연아 역시 알고 있었다. 우진의 눈빛에서 읽었던 그 실망감은 단순히 화가 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이 집안 전체에 대한 완전한 거부였다는 것을. 한편 호텔 복도를 걷는 이 회장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겁고 단단했다. 곁을 지키던 우진은 할머니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끝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우진은 연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 파국이 가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방금 룸 안에서 자신의 할머니에게 퍼부어졌던 그 천박하고 노골적인 멸시들을 떠올리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할머니를 이런 수치스러운 자리에 모셨네요. 우진의 목소리는 자책과 슬픔으로 젖어 있었다. 이 회장은 멈춰서서 손주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역설적으로 우진을 더욱 가슴 아프게 했다. 우진아, 내 잘못이 아니다. 사람의 욕심은 안개와 같아서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속의 음흉함을 보지 못하는 법이지. 오늘 내가 본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위선의 가면이 벗겨진 추악한 진실의 시작이다. 아프겠지만 똑똑히 보거라. 이것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책임의 무게이자 내가 사람을 볼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란다. 이 회장은 리무진 대신 아까 타고 왔던 낡은 택시가 여전히 호텔 입구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호텔 도어맨들은 이제 사색이 되어 허리를 90도로 숙인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 회장은 그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택시에 올랐다. 낡은 택시 엔진 소리가 오늘따라 정직하고 우직하게 들려왔다. 이 회장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이제 곧 시작될 태평건설의 완전한 몰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것은 복수가 아닌 그녀가 평생 지켜온 정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정한 심판이었다. 상견례가 파행으로 끝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한국물산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는 태평건설을 집어삼키기 위해 무자비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순덕 회장은 평소에 인자한 할머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자택 집무실에 앉아 비서실을 통해 전 시중은행장들과의 긴급 컨퍼런스 콜을 지시했다. 태평건설에 나간 모든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세요. 그리고 한국물산 계열사와
연계된 모든 하청 계약도 즉시 중단 통보를 보냅니다. 그들이 그동안 은밀하게 관리해온 비자금 계좌와 탈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은 지금 당장 검찰과 국세청에 제보하세요. 이 회장의 지시는 한치의 망설임도 단 1%의 자비도 섞이지 않은 서슬 펄언 칼날이었다. 그녀는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보따리를 이며 가장 밑바닥의 생리를 몸소 체험한 승부사였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이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고 자신의 소중한 손주와 가문을 모욕한 자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겨울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비슷한 시각 태평건설의 사무실은 그야말로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평온하던 사무실에는 은행권으로부터 빗발치는 상환 독촉 전화와 하청업체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팩스가 쏟아졌다. 최태윤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연신 담배를 피워대며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형님 동생하며 골프를 치던 인맥들은 그의 전화를 피하거나 한국물산 쪽에서 손을 썼는데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며 비겁하게 꼬리를 내렸다. 최태윤은 분노에 가득 차 집무실에 고가 도자기와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발악했다. 이게 다 그년 때문이야. 그 주둥아리 하나 잘못 놀려서 내 평생 공든 탑이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의 눈은 이미 광기에 젖어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원망해야 할 것은 아내의 입이 아니라 아내의 천박함을 방관하고 오히려 부추겼던 자신의 오만한 성공주의였다. 집으로 돌아온 한지숙의 상태는 더욱 처참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룸에 가득한 수백 개의 명품 백과 한정판 구두들을 바라보며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웃음을 흘렸다. 이게 다 얼마짜리인데 내가 이 성을 쌓으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뺐는데 감히 그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이 이걸 다 뺏겠다고? 안 돼. 절대 못 뺏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중고 명품 거래상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하나라도 더 현금화해서 도망갈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물산그룹의 정보망은 시장 전체를 압박하고 있었다. 거래상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태평건설 사모님 물건은 리스크가 커서 받을 수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평생을 자산 규모로 사람을 등급 나누며 굴림해왔던 그녀는 이제 그토록 경멸하던 바닥으로 수직 낙하하며 자신이 만든 오만함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연하는 자신의 방 침대 밑에 웅크리고 앉아 우진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진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미친 거야. 나는 정말 오빠 사랑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그녀의 스마트폰 화면에는 끝내 일이 사라지지 않았다. 우진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연하의 심장을 날카롭게 후볐다. 연하는 거실로 뛰어나가 여전히 명품 백을 챙기고 있는 한지숙의 어깨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의 그 천박한 속물 근성 때문에 내 사랑도 우리 집도 다 망가졌다고. 할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런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퍼부어.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연하의 울부짖음에 한지숙은 오히려 연하의 뺨을 세차게 내려쳤다. 뭐, 내가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내가 그 우진이라는 애 비위만 제대로 맞췄어도 우리가 이 지경은 안 됐어. 그 애가 한국물산 후계자인 걸 왜 미리 눈치 못 챘냐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한지숙의 일그러진 얼굴은 이 회장이 우려했던 뿌리 깊은 악의 유전 그 자체를 증명하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부터 태평건설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하며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물산그룹, 태평건설 채권 전액 매입 및 즉시 추심 착수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도배했다. 이순덕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장통에서 사온 소박한 김치찌개로 아침 식사를 마쳤다. 그녀의 낡은 나무 책상 위에는 한지숙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내던졌던 750만 원짜리 계산서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이 회장은 그 종이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비서실장에게 낯찍하게 물었다. 최태훈 대표는 지금 어디 있나? 비서실장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대답했다. 지금 우리 회사 로비에서 무릎을 꿇고 회장님을 뵙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부인 한지숙 씨는 해외로 도피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다가 이미 조치해둔 출국금지 명령에 걸려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안경을 고쳐 썼다. 결국 마지막까지 그들이 선택한 탈출구는 비굴한 구걸과 도망뿐이었군. 그래, 내 직접 내려가서 그들의 마지막 등급을 확인해줘야겠지. 이 회장은 25년 된 그 감색 정장의 옷깃을 다시 한번 정갈하게 다듬고 우진이 기다리고 있는 로비로 내려갔다. 수많은 취재진과 한국물산그룹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한때 거만하게 어깨를 펴고 세상을 호령하던 최태훈 대표는 초라한 꼴로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희 직원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태훈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젖어 바닥을 긁고 있었다. 이 회장은 그 앞에 멈춰서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최 대표, 당신이 지금 지키고 싶은 게 정말 당신의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허영심과 그 가짜 권위입니까? 당신 부인이 우리 우진에게 가난은 대물림 된다고 진흙탕이라고 했었죠. 내가 오늘 당신들을 보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유전되는 건 가난이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만 재단하는 그 비열한 인성과 천박함이라는 것을요. 이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로비 전체를 압도하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한지숙이 던졌던 계산서를 꺼내 최태훈의 얼굴 앞에 떨어뜨렸다. 이게 당신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였지. 이제 이 종이 한 장의 무게만큼이나 가벼워진 당신들의 인생을 똑똑히 지켜보세요. 한국물산은 당신들과 같은 괴물을 키우는 양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 회장은 절망하며 바닥을 구르는 최태훈을 뒤로하고 한국물산그룹 정문을 나섰다. 정문 밖에는 우진이 자신의 낡은 자전거를 정비하며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회장을 발견한 우진이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비록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가혹한 진실을 목도했지만 우진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져 있었다. 우진아, 고생 많았다. 마음속 찌꺼기는 다 털어냈니? 이 회장의 물음에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지켜야 할 자부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시장통으로 향했다. 수천억 원 자산을 움직이는 거물급 회장이 낡은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손주의 허리를 감싸 안고 가는 풍경은 그 어떤 명품으로도 치장할 수 없는 고귀한 품격의 극치였다.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며 오만하게 굴던 자들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가루가 되었지만 정직과 진심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 이순덕의 한국물산은 더욱 견고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조차 그들의 행차를 축복하듯 바람에 살랑거렸고 이 회장은 나지막이
옛 가요를 흥얼거리며 자신이 지나온 보따리 장사 시절의 그 정직한 땀방울을 추억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뒷모습이었다. 태평건설의 파산 선고는 단순한 한 기업의 소멸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한 탐욕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장엄하면서도 처절한 서막이었으며 사람을 숫자로만 재단하던 자들이 마주하게 될 가장 잔혹한 인과응보의 시작이었다. 이순덕 회장은 태평건설의 모든 채권을 확보하자마자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국물산그룹의 법무팀과 자산관리팀을 소집했다. 그녀의 눈빛은 상견례 날의 그 서늘함을 그대로 간직한 채 더욱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회장은 우진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태평건설의 자산 압류 및 하청 피해 보상 계획서를 직접 검토하게 했다. 우진아, 똑똑히 보거라. 저들이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흩어지는지, 그리고 그 허망함 뒤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눈물이 숨겨져 있었는지를 말이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심판과도 같은 위험이 서려 있었다. 이 회장은 우진을 데리고 태평건설의 상징과도 같았던 청담동 한지숙의 대저택으로 향했다. 한때 대한민국 사교계의 여왕이라 자부하며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과 보석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채웠던 그곳에는 이제 싸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저택의 육중한 철문 앞에는 이미 법원에서 파견된 집행관들과 한국물산그룹의 자산관리팀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이 회장이 차에서 내리자 집행관들은 경의를 표하며 문을 열었다. 저택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것은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헝클어진 머리와 초점 잃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한지숙이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이미 빨간 압류 딱지들이 무더기로 붙어 있었다.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이탈리아제 대리석 테이블에도 수억 원을 호가한다는 프랑스 화가의 그림 위에도, 그리고 상견례 날 이 회장을 비웃으며 흔들던 그 에메랄드 목걸이가 들어있던 보석함 위에도 차가운 붉은색 낙인이 찍혀 있었다. 한지숙은 이 회장의 구두 소리가 들리자 마치 발작하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다 뭐야?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이 딱지들에. 이건 내 거야. 내가 어떻게 모은 것들인데? 그녀는 집행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비명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냉혹한 경고뿐이었다. 이 회장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한지숙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샤넬 백 하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한지숙 씨, 당신에게 이 가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벽이었고 당신에게는 타인을 짓밟고 올라선 오만한 계급장이었겠지. 하지만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바람 한 번에 날아가는 법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멸시하던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당신의 그 텅 빈 영혼입니다. 이 회장의 일갈에 한지숙은 실성한 듯 웃음을 터뜨리더니 다시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 시각 우진은 저택 정원 구석에서 낡은 티셔츠 차림으로 떨고 있는 연하를 발견했다. 화려했던 명품 드레스와 완벽했던 메이크업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겁에 질린 한 명의 가련한 여인만이 그곳에 있었다. 연하는 우진을 발견하자마자 달려와 그의 품에 안기려 했지만 우진은 차갑게 그녀의 어깨를 밀어냈다. 우진 오빠, 제발, 제발 우리 부모님 좀 용서해줘. 나 오빠 정말 사랑했잖아. 오빠도 나 사랑했잖아.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연하의 절규에 우진은 참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연아 씨, 내가 사랑했던 건 내 할머니의 거친 손을 보고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알았던 당신의 그 순수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상견례 날 당신이 당신 어머니의 그 독설 앞에서 보였던 그 비겁한 침묵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당신 역시 내 할머니를 숫자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당신이 사랑한 건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켜줄 한국물산의 배경이었겠지. 우진의 말은 연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이 회장은 한지숙의 처절한 몰락을 뒤로하고 우진을 이끌어 다음 장소로 향했다. 그곳은 태평건설의 무리한 어음 발행과 대금 체납으로 인해 부도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 외곽의 작은 철골 제작 업체 공장이었다. 공장에는 전기가 끊겨 어둑어둑했고 기름 냄새와 녹슨 철 냄새가 진동했다. 그곳에는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해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하며 소주로 밤을 지새우던 거친 손의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 회장은 그들 앞에 서서 고개를 깊게 숙였다. 수천억 원 자산가가 이름 모를 하청 노동자들 앞에 허리를 굽히는 광경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정직하게 땀 흘린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데 잠시 악한 구름이 세상을 가렸군요. 이 회장은 비서실장이 건넨 한국물산그룹의 수표 다발을 노동자 한 명 한 명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과 이 회장의 주름진 손이 맞닿는 순간 공장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묵직한 감동이 밀려왔다. 우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가 상견례에서 그토록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평정심을 유지했던 이유, 그리고 태평건설을 가토록 무자비하게 무너뜨렸던 진짜 이유를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그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땀 흘린 자의 가치를 우롱하는 자들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었다. 우진아, 똑똑히 보거라. 진정한 권력은 타인을 무릎 꿇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무릎 꿇린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서 나오는 거란다. 저분들 눈에 고인 눈물이 바로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한국물산의 근간이다. 이 회장의 가르침은 우진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었다. 공장 마당에서 우진은 처음으로 자신이 짊어질 후계자라는 이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그러나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이 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태평건설의 자산이 한국물산그룹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완전히 소멸되기도 전 재계와 사교계는 유례없는 충격에 빠져들었다. 한국물산그룹의 차기 후계자이자 이순덕 회장이 그토록 아끼던 손주가 사실은 신분을 숨긴 채 평범한 구립박물관 학예사로 일하며 중고 경차를 타고 시장통 순대국을 즐기던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진을 그저 운 좋은 박물관 직원 혹은 서민 집안의 자식으로 치부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상류층 인사들은 이제 우진의 이름만 들어도 사색이 되어 자신들의 과거를 되돌아보느라 급급했다. 그러나 그 충격의 파동이 가장 잔인하게 덮친 곳은 다름 아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연하였다. 연하는 이제 화려한 청담동 대저택이 아닌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변두리의 비좁은 원룸 지하방을 전전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주하는 것은 눅눅한 벽지와 천장을 기어다니는 벌레들이었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매일같이 우진에게 수백 통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라는 기계적인 안내 멘트뿐이었다. 명품을 팔아 연명하던 생활도 한계에 다다랐고 한때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아첨하던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연락처를 차단한 지 오래였다. 연아는 결국 마지막 희망을 품고 우진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박물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 그녀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는 낡은 코트 차림으로 박물관 앞 벤치에 앉아 우진이 나타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박물관 문을 열고 나오는 우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이제 학예사복이 아닌 비록 소박하지만 품위가 흐르는 정장 차림이었다. 연아는 젖은 몸을 이끌고 달려가 우진의 소매를 붙잡았다. 우진 오빠, 우진 오빠,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 우진은 갑자기 나타난 연아를 보고 잠시 멈춰섰다. 그의 눈동자에는 예전의 그 따뜻한 온기 대신 깊이를 알 수 없는 서늘한 정막만이 감돌고 있었다. 연아는 눈물을 쏟으며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나는 정말 오빠 사랑해. 오빠가 한국물산 후계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박물관 학예사 우진 오빠를 사랑했던 거야. 제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될까? 우진은 연아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손을 떼어냈다. 연아 씨, 당신이 사랑했던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의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탱해줄 최후의 보루였던 한국물산의 손주였겠지. 우진의 목소리는 비 오는 날의 공기보다 더 차갑게 연아의 심장을 찔렀다. 내가 가장 실망했던 건 당신 어머니가 내 할머니에게 그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을 퍼부을 때 당신이 보였던 그 비겁한 침묵이었어요. 당신은 그 독설이 틀렸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이 불리해질까봐 전전긍긍했을 뿐이죠. 할머니가 진짜 회장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 당신 눈에 내 할머니는 그저 치워버려야 할 가난한 노인에 불과했으니까. 연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순수한 슬픔이 아니라 놓쳐버린 거대한 기회에 대한 처절한 미련이자 후회였다. 우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가혹했지만 가장 정직했던 마지막 이별이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연아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우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가 왜 자신에게 신분을 숨기고 살라고 했는지, 왜 사람을 볼 때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보라고 가토록 간조했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다. 이순덕 회장은 집으로 돌아온 우진을 조용히 서재로 불렀다. 그녀는 낡은 돋보기를 쓴 채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다가 우진을 바라보았다. 우진아, 마음 정리는 끝났느냐? 이 회장의 물음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명확히 보입니다. 이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그럼 이제 진짜 한국물산의 주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시작해야겠구나. 내일 새벽에 나갈 채비를 하거라. 리무진도 비서들도 없이 오직 너와 나 둘 뿐이다. 다음 날 새벽 이 회장이 우진을 데리고 도착한 곳은 화려한 본사 건물이 아니었다. 60년 전 그녀가 한국 전쟁 직후 무일푼으로 상경에 피땀을 흘리며 보따리를 이기 시작했던 동대문 시장의 좁고 가파른 골목길이었다. 비린 천 냄새와 묵은 김치 냄새, 그리고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거친 함성이 뒤섞인 그곳에서 이 회장은 낡은 보따리 하나를 가리켰다. 우진아, 오늘부터 한 달간 너는
한국물산의 후계자가 아니라 이 시장의 보따리 장수로 살아야 한다. 책상 위의 서류나 그래프가 아니라 이 거친 바닥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며 흘리는 땀방울이 너를 진짜 한국물산의 주인으로 만들 것이다. 우진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어던졌다. 그는 낡은 목장갑을 끼고 무거운 보따리의 끈을 움켜쥐었다. 어깨를 파고드는 보따리의 무게는 마치 할머니가 평생을 짊어지고 온 삶의 무게처럼 묵직하게 다가왔다. 시장 상인들은 그가 누구인지 꿈에도 모른 채 아가씨, 여기 천 뭉치 좀 빨리 날라줘라며 거친 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멀리서 손주의 구부러진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사람을 오직 숫자로만 평가하던 한지숙과 최태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한국물산 가만의 엄격하고도 고귀한 후계자 교육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우진이 매는 보따리가 시장 바닥을 스치며 내는 소리가 거친 시멘트 위에서 쓸려 퍼졌다. 그것은 가짜 성벽을 허물고 진짜 인생을 쌓아 올리는 우진의 새로운 발걸음이었다. 동대문 시장의 새벽은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거친 숨소리와 첫 냄새, 그리고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발걸음 소리로 시작되었다. 우진은 이제 정장이 아닌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작업복과 투박한 고무신을 신은 채 무거운 보따리를 어깨에 메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우진의 부드러웠던 어깨를 굳은 살과 멍으로 가득 채웠지만 그의 눈빛은 박물관 학예사로 일하던 시절보다 훨씬 날카롭고 단단하게 벼려져 있었다. 보따리에는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천 뭉치와 자파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가파른 시장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우진의 어깨 근육은 찢어질 듯한 통증을 내뱉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자신이 흘리는 땀방울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마를 때마다 그는 한지숙이 퍼부었던 가난의 냄새라는 모욕이 사실은 얼마나 숭고한 삶의 향기였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이순덕 회장은 매일 새벽 멀찍이 떨어진 시장 한 구석에서 손주의 구부러진 등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화려한 수행원들을 뒤로하고 홀로 시장통 구석의 허름한 국밥집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2그릇을 주문했다. 일이 끝날 무렵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우진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이 회장은 인자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우진아, 힘들지 않느냐? 내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친 일들일 텐데. 이 회장의 물음에 우진은 투박한 손으로 국밥을 크게 한술 떠넣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제가 학예사로 일하며 해설했던 수천 점의 유물에 담긴 역사보다 오늘 아침 보따리를 날라주며 고맙다고 건네주신 시장 아주머니의 따뜻한 군밤 한 봉지에 더 많은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요. 100원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수천억을 다룰 자격이 없다는 말씀도 이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회장은 손주의 대견한 성장에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낡은 손수건을 꺼내 우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말을 이었다. 그래, 돈은 신분이 아니라 내가 흘린 땀의 결실이어야 한다. 한지숙과 최태윤이 무너진 이유는 그들이 돈을 신분으로 착각했기 때문이지.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수많은 노동자의 땀방울로 다져진 줄도 모르고 오만하게 하늘만 쳐다보다가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진 거야. 너는 절대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거라. 우진은 할머니의 말씀을 뼈에 새기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간의 시장 생활은 우진에게 한국물산그룹의 주식보다 더 값진 사람을 보는 눈을 선물해 주었다.
그는 이제 낡은 옷 뒤에 숨겨진 정직한 영혼을 알아볼 수 있는 진짜 한국물산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한 달의 수행이 끝나고 한국물산그룹의 창립 5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 밝았다. 대한민국 재계인사들이 모두 모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베일에 쌓여 있던 한국물산의 후계자가 오늘 정식으로 공개될 것이라는 소문 때문이었다. 네로라 하는 기업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제들을 이 회장에게 눈도장 찍기 위해 화려한 수트를 입히고 대기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 회장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상견례날 입었던 그 낡고 해진 감색 정장을 그대로 입고 단상에 올랐다. 장내에는 일순간 당혹스러운 정막이 흘렀다. 수천억 원 자산가가 25년 된 헌 옷을 입고 나타난 광경은 그 자체로 오만한 권위주의에 대한 소리 없는 일갈이었다. 여러분, 한국물산은 오늘 지난 55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55년을 향한 첫걸음을 떼려 합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아도 장내 전체를 압도할 만큼 묵직했다. 저는 제 후계자에게 수천억 원의 자산관리 비법을 먼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55년 전 동대문 시장에서 보따리를 이며 배웠던 그 정직한 땀의 가치를 먼저 배우게 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쌓은 부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 회장의 시선이 연회장 한 구석을 향했다. 그곳에는 한 달간의 시장 생활로 인해 까맣게 그을리고 어깨가 굵어진 우진이 서 있었다. 그는 화려한 턱시도 대신 깨끗하게 세탁했지만 여전히 투박한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다. 우진이 단상으로 걸어 나오자 장내에는 경악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다. 저 사람이 후계자라고? 시장 배달꾼 아니야? 하지만 우진이 마이크 앞에 서서 입을 여는 순간 그 천박한 수군거림은 단숨에 얼어붙었다. 우진의 안광은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시장 바닥에서 길러낸 야성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다. 한국물산은 이제 사람을 숫자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자들이 대우받고 탐욕으로 타인의 삶을 짓밟는 자들이 발붙일 수 없는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제 할머니가 보따리 하나로 시작했던 그 초심, 사람 냄새나는 한국물산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진의 연설이 끝나자 처음엔 당황하던 사람들도 이내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진심에 매료되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다. 같은 시각 교도소 면회실의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태웅과 한지숙은 넋이 나간 채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다. 한지숙은 화면 속 우진이 입고 있는 작업복,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의 상징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녀가 넋말아 비웃었던 그 옷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진짜 품격이었음을, 그리고 자신들의 몰락은 그 정직한 가치 앞에 무릎 꿇은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린 뒤였다. 이 회장과 우진은 화려한 파티장을 뒤로하고 다시 그 낡은 택시에 올랐다. 할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시장에서 번 첫 월급으로 사드리는 설렁탕입니다. 이 돈은 세상 그 어떤 금덩이보다 무겁네요. 우진의 말에 이 회장은 활짝 웃으며 손주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을 태운 낡은 택시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을 지나 정직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람 냄새 나는 시장통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태평건설의 파산과 한지숙 일가의 몰락 이후 한국물산그룹에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다. 이순덕 회장은 우진을 정식 부회장으로 임명했지만
우진의 일상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해가 뜨기 전 새벽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함께 보따리를 나르며 하루를 시작했고, 사무실에서도 수천만 원짜리 명품 수트 대신 깔끔하게 달인 국산 정장을 입었다. 우진의 책상 위에는 여전히 박물관 학예사 시절 사용하던 낡은 노트와 할머니가 시장에서 사준 투박한 펜꽂이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자전거 타는 부회장이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한국물산그룹의 기업 문화 역시 급변했다. 직원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인격체로 대우하는 우진의 경영 철학은 한국물산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올려놓았다. 한편 몰락한 한지숙은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예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변두리 시장 골목의 작은 분식집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명품 목걸이 대신 거친 고무장갑과 세제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지숙은 여전히 자신이 왜 몰락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분식집을 찾는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남루한 차림을 하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무시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독서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분식집 주인에게 일이나 똑바로 하라며 타박을 듣는 처지가 된 그녀는 매일 밤 낡은 단칸방에서 이 회장이 상견례에 날 입었던 그 낡은 감색 정장을 떠올리며 피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넋말아 비웃었던 그 정장이 사실은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온 신의 예복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가난의 밑바닥이 이제는 자신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었음을 깨닫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연하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로 내려가 이름 없는 회사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하며 숨어 살다시피 했다. 그녀는 우진의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할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는 후회에 휩싸였다. 그녀가 우진을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가 가진 배경을 사랑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장 소중한 가치를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오만함과 부모의 탐욕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가끔 거울을 보며 상견례 날 한지숙이 퍼부었던 독설들을 떠올렸다. 가난은 대물림된다던 그 말은 이제 저주가 되어 연하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평생을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고, 그것은 물질적인 가난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가난으로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최태윤 역시 수감 생활을 마친 뒤 폐인이 되어 거리를 전전하며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하청 사장들에게 구걸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이순덕 회장은 우진이 완벽하게 한국물산을 이끌 능력을 갖췄음을 확인하자 조용히 은퇴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개인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우진을 본가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 한가운데에는 상견례 때 입었던 그 낡은 감색 정장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다. 이 회장은 그 옷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우진에게 말했다. 우진아, 사람들은 이 옷을 보고 넋말하고도 하고 전설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나에게 이 옷은 그저 책임이란다. 돈이 많아질수록 내가 입는 옷은 화려해지겠지만 내 영혼이 입는 옷은 갈수록 소박하고 정직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딛고 선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지 않을 수 있단다. 우진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깊게 숙였다. 이 회장은 은퇴 후 우진이 마련해준 조용한 시골집 대신
자신이 처음 장사를 시작했던 동대문 시장 근처의 작은 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시장 상인들과 함께 설렁탕을 먹고 때로는 예전처럼 보따리를 매는 젊은이들을 도와주며 평범한 할머니 이순덕으로 돌아갔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가 한국물산그룹의 창업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풍기는 온화하고 깊은 인격의 향기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명품 향수나 화려한 보석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품격이었다. 어느 맑은 오후 한국물산그룹 부회장 우진이 할머니를 찾아 시장으로 왔다. 그는 여전히 낡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시장 상인들에게 줄 따뜻한 호빵 상자가 실려 있었다. 우진은 시장 한 구석에 앉아 있는 이 회장을 발견하고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이 회장은 그런 손주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인생이 보따리 하나에서 시작해 이토록 아름다운 숲을 이루었음에 감사하며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우진아, 이제 이 할머니의 낡은 정장은 내 마음속에 입혀두렴. 세상을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거라. 그것이 내가 한국물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란다. 할머니의 나지막한 독백은 시장의 활기찬 소음 속으로 평화롭게 녹아들었다. 세상은 여전히 돈이 신분이 되고 숫자가 계급이 되는 듯 보이지만 한국물산그룹과 이순덕 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진정한 부는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만드는 사람의 정직한 땀방울에 있으며 사람의 가치는 그가 걸친 명품이 아니라 그가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에서 완성된다는 것을. 사람을 숫자로만 평가하던 자들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가루가 되었지만 정직과 진심으로 지어 올린 이순덕의 한국물산은 더욱 견고하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가에 핀 작은 민들레조차 그들의 행차를 축복하듯 바람에 살랑거렸고 이 회장은 나지막이 옛 가요를 흥얼거리며 자신이 지나온 보따리 장사 시절의 그 정직한 땀방울을 추억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뒷모습이었다. 이제 우진이 이끄는 한국물산의 새로운 100년은 그 낡은 감색 정장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람 냄새 나는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의 추악함과 그 속에서도 빛나는 진짜 품격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졌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 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